이스라엘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대인 재벌들이 거액의 돈을 들고 줄줄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사건의 시작은 한 유대인 하버드 의대 교수, 그녀가 한국에서 겪은 믿기 힘든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녀는 평소 한국 의료기기를 값싼 모조품이라며 겉만 번드르르한 저질 국가라고 공개 비판하던 냉철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포화 속 여동생이 폭탄 파편에 맞아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서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쟁통에 이스라엘은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수술은커녕 응급처치조차 어려운 상황. 그때 그녀가 한때 비웃던 나라, 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요청에 한국 의료진이 움직였고 이틀 뒤 이스라엘 전역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의사들이 단체로 무릎을 꿇은 채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총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인류의 스승이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 전쟁보다 뜨거운 인간의 의지, 국경을 넘어 올린 생명의 기적. 전 세계를 뒤흔든 이스라엘 가족과 한국 의료진의 기적 같은 실화. 지금 그 숨막히는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전 세계에 퍼져 한국 의료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에바 로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응급의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모든 걸 멈춰버리기 전까지는요. 제가 한국을 처음 알게 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봉사활동 중이었죠. 그날 저는 말라리아로 쓰러진 6살 소년을 살리기 위해 밤새 싸웠습니다. 한국에서 기증받은 심전도 모니터를 연결했고 수치를 확인하며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모든 게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화면 속 심박수는 규칙적이었고 산소 포화도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죽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장비 센서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실제론 심장이 멎고 있었는데 화면은 정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거짓된 숫자를 믿었고 소년의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비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봤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입맛이 썼습니다. 학회에서 한국 의료진을 만나면 자리를 피했고 한국산 의료 장비 도입 회의에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말했죠. 에바, 그건 한 번의 사고였어. 한국 의료 기술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선진국이에요. 전 절대 믿지 않아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로켓포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고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피로 물들었고 복도마다 신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손을 씻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피가 마를 틈도 없이 다음 환자가 실려왔고 또 다음 환자가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여동생 리나가 실려왔습니다. 28살 유치원 교사였던 리나는 아이들을 대피시키다 포탄 파편에 맞았습니다. 폐에 금속 조각이 박혔고 피가 흉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입술은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숨이 안 쉬어져. 저는 곧바로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폭격으로 수술 장비 절반이 망가져 있었어요. 발전기는 이틀 전부터 고장났고 산소통은 바닥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부서진 기계 앞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병원장이 방송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정부 지시에 따라 군인 우선 치료 체계로 전환합니다. 민간인 응급수술은 무기한 중단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리나의 산소 포화도는 60까지 떨어졌고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곳에 연락했습니다. 유럽, 미국,
중동 어디든 리나를 받아줄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전쟁 지역 환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유나. 하버드 시절 같은 연구실에서 일했던 동기였습니다. 지금은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로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녀의 번호를 찾아 화상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에 도움을 청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3번의 신호음 끝에 유나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에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유나, 제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곤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상태를 설명해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리나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폐 손상 정도, 출혈량, 산소 포화도, 의식 수준까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곤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 비행기에 태워요. 준비돼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한국이라면 절대 안 가요. 유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생을 살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리나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그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동생이 똑같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국으로 갈게요. 하지만 약속해요. 저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리나만 살려줘요. 유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살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리나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리나, 우리 한국에 가. 리나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언니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잖아.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아닐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제가 가장 증오하던 나라로 향하는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증오와 절망,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채로요. 예루살렘 공항은 더 이상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활주로 곳곳에 포탄 자국이 패여 있었고 관제탑은 반쯤 무너진 채 연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나를 들것에 눕힌 채 폐허가 된 대합실을 지나갔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깨진 유리 파편이 바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비행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흰색 비행기 한 대가 연기 자욱한 하늘을 뚫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동체 옆면에 붉은 십자가와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비행기는 파손된 활주로를 피해 조심스럽게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굉음이 울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리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방탄복을 입은 의료진 5명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저희에게 달려왔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한국말로 뭔가 외쳤고 다른 이들이 즉시 리나를 둘러쌌습니다. 한 여성 간호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리나를 들것째 비행기 안으로 옮겼습니다. 저도 뒤따라 올라탔습니다. 기내는 병원 응급실 같았습니다. 양쪽 벽면에 의료 장비들이 빼곡히 설치돼 있었고 중앙엔 수술대처럼 생긴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의료진은 신속하게 리나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연결했습니다. 한 남자 의사가 청진기를 리나의 가슴에 댔고 다른 간호사는 모니터를 확인하며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정확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불타는 예루살렘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리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비행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 속 심전도 파형이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리나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한 거예요.
심실세동입니다. 한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의사는 즉시 리나의 셔츠를 걷어 올렸고 다른 이가 제세동기 패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리나. 안 돼. 하지만 의료진은 저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한 간호사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외쳤습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전기 충격이 가해졌고 리나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의사는 다시 충전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째 충격. 리나의 팔이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한 남자 의사가 큰 기계를 끌고 왔습니다. 기계엔 복잡한 튜브와 펌프가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 기계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인공심 폐기였습니다. 그것도 한국산. 10년 전 제가 증오했던 바로 그 나라에서 만든 장비. 의사는 재빨리 리나의 목과 다리에 굵은 관을 삽입했습니다. 기계가 윙윙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했고 붉은 피가 투명한 튜브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는 리나의 심장과 폐를 대신해 피를 순환시키고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저는 그 기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장비, 그거잖아. 간호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지금 이 장비가 따님의 생명을 이어주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증오가 지금은 동생의 심장을 대신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너무나도. 의료진은 14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계속했고 약물을 투여했고 기계를 조정했습니다. 기내는 긴박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심전도 파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리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곧 서울에 도착해요. 비행기는 어둠 속을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론 별이 보였고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신호.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한반도 상공 진입 5분 전입니다. 북측에서 미사일 발사 경보가 발령됐으나 예정대로 착륙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쪽으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 하지만 미사일 경보라니. 간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린 익숙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전쟁도, 위협도 이들에겐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리나를 살리기 위해 하늘을 날아온 겁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았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활주로 끝에는 구급차 3대가 불빛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의료진은 리나를 들것에 옮겨 신속하게 구급차로 향했습니다. 저도 뒤따라 뛰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간판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한글로 된 표지판들이 보였습니다. 낯선 글자, 낯선 거리, 낯선 나라.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렸고 저희는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달렸습니다. 리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리나가 실려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들것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깼습니다. 한 여성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목에 청진기를 걸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잔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에바. 저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유나. 박유나 교수였습니다. 15년 만에 만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가는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많은 생명을 마주했을 얼굴. 유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느라 힘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해야 할 것들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거든요. 감사의 말인지, 사과인지, 아니면 여전한 불신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저를 중환자실 앞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탁자 하나와 의자 4개, 그리고 벽에 걸린 엑스레이 필름 몇 장. 유나는 의자를 권했고 저는 주저하다 앉았습니다.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리나 씨 상태는 위중합니다. 폐의 손상이 생각보다 깊어요. 파편이 폐동맥 근처까지 박혀 있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술할 수 있어요?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공 확률은요? 60%. 낮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선 0%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해주세요. 제발.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전 당신네 나라를 믿지 않아요. 유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당신네 장비 때문에 제가 한 아이를 잃었어요. 10년 전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 사건. 기억해요. 아프리카 말라리아 환자 케이스. 심전도 모니터, 센서 결함 사고. 저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우린 모든 장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3만 5천 대가 넘는 기계를 회수하고 센서를 교체했어요. 제조 공정도 전면 재설계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그때 작성된 보고서예요. 사고 원인,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보상 내역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 용어, 통계, 그래프,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희생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로 그 아이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유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돌아오지 않죠. 하지만 우린 그 실수를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변명이 없었습니다. 오직 책임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에바, 전 당신이 우릴 믿어달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빈 방을 바라봤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리나가 보였습니다. 여러 개의 선이 그녀의 몸에 연결돼 있었고 기계들이 깜빡이며 수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리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링거를 확인했고 다른 한 명은 차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렌즈가 리나를 향해 초점을 맞췄고 옆 모니터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체온,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수치들. 한 간호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모니터링 체계입니다. 환자 상태를 초 단위로 분석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경보를 울려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 기계가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기계를 믿는 건가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계는 도구일 뿐입니다.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요. 저희는 기계가 놓칠 수 있는 걸 보고
기계는 저희가 놓칠 수 있는 걸 봅니다. 저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워졌고 형광등 몇 개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리나를 지켜봤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한 젊은 간호사가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녀는 리나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곤 눈을 감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간호사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발 이분을 지켜주세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환자. 하지만 이 간호사는 리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간호사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리나의 이마를 쓰다듬고 담요를 덮어주고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간호사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 방금 기도했죠?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습관이에요. 중환자실 환자분들한테는 꼭 기도를 드려요. 기계가 할 수 없는 건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 피곤한 눈, 하지만 따뜻한 미소. 고맙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환자분이 빨리 나으셔야죠. 그녀는 다시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밤 근무 의료진이 나가고 새 팀이 들어왔습니다. 인수인계는 정확했습니다. 환자 상태, 투약 내역, 특이사항.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전달됐습니다. 윤아 교수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밤새 자지 않은 듯 눈가가 부어 있었지만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리나의 차트를 확인하고 모니터를 보고 간호사와 몇 마디 나눴습니다. 그리곤 제게 다가왔습니다. 7시에 수술 들어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항상 준비돼 있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만함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려온 사람의 확신.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미안해요.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분노는 정당했어요. 다만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줄 기회를 주세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해요. 리나를 부탁해요. 유나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믿어도 돼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기술보다 인간을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도구였고 진짜 치료는 사람의 손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리나를 바라봤습니다. 리나, 이 나라 사람들은 달라. 믿어도 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파란색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수술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에 앉아 손톱을 뜯었습니다. 손끝이 따끔거렸지만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붙들어줬습니다. 오전 7시 리나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아 교수와 의료진 6명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전광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수술 진행 중. 저는 그 글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째각째각.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10걸음, 돌아서서 10걸음. 신발 밑창이 바닥을 쓸었고 그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1시간 40분쯤 됐을 때 수술실 옆 모니터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는 당황한 표情으로 저를 봤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간호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수술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박한 지시, 뛰는 발소리, 기계음. 저는 문에 귀를 바짝했습니다. 폐부종 수치 급상승. 산소 포화도 7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출혈량 증가. 흡인 속도 올려요.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긴박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문을 쳤습니다. 리나, 디나.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고 손바닥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그때 모니터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남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손에 들고 있었고 화면엔 복잡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제 동생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결과입니다. 환자분의 폐 손상 범위가 예상보다 넓습니다. 지금 즉시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폐부종이 악화돼 호흡부전으로 이어질 확률이 92%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빨간색 영역이 폐의 3분의 1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럼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인공지능은 즉각 수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술실 안에서 유나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멈춰요. 모두가 멈칫했습니다. 저도, 의사도, 복도에 있던 모든 이가. 유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데이터가 불안정해요. 폐압 수치가 계속 요동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면 대량 출혈 위험이 있어요. 다른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인공지능 분석은 즉시 수술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환자를 보세요. 심박수가 불안정해요. 혈압도 들쭉날쭉이에요. 이 상태로 광범위 절제를 하면 환자가 버티지 못해요. 저는 문 앞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모니터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인공지능 정확도는 98%입니다. 지금까지 오판율은 2%도 안 됩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계는 숫자를 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봐요. 지금 이 환자는 숫자보다 약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술 중단합니다. 일단 안정화부터 시키고 상태를 지켜본 뒤 재평가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제 책임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수술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나, 유나.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실 의사를 붙잡았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수술하라는데 왜 안 해요? 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교수님의 판단입니다. 저희도 기다려봐야 합니다. 저는 그를 밀쳤습니다. 기다리라고요? 제 동생이 죽어가는데요.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당신네 기계가 수술하래요. 왜 안 들어요?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리나만 생각났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 교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얼굴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나, 왜 수술 안 해요? 인공지능이 하래요. 유나는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에바, 진정해요. 진정하라고요? 리나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지 않아요. 유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인공지능은 틀렸어요. 지금 수술 들어가면 리나는 버티지 못해요. 심장이 멎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23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1000명이 넘는 환자를 봤어요. 기계는 데이터를 보지만 저는 환자를 봐요. 리나의 호흡, 맥박, 피부색, 땀의 양. 모든 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저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요? 만약 인공지능이 맞다면요?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책임질 거예요. 하지만 전 틀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나는 다시 수술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기계음이 바뀌었습니다. 빠르고 날카롭던 경고음이 점점 느려지고 안정됐습니다. 문이 열렸고 한 간호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안정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분 뒤 유나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어요. 폐 손상 부위 제거했고 출혈도 멈췄어요. 리나는 잘 버텼어요. 저는 일어서서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유나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인공지능은 틀린 거였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만 봤으면 수술이 맞아요. 하지만 환자의 몸 상태까지 고려하면 기다리는 게 답이었어요. 기계는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환자는 지금 사람이 지켜야 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손 떨리고 있어요. 유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확신은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두려움과 확신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기에 두려워하지만 의사이기에 결단했던 사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의료의 힘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사람, 그 사람의 용기와 책임감이었습니다. 수술 나흘째 되던 날, 리나는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중환자실 모니터에 의식 회복 신호가 떴고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저도 유리창 너머로 그 순간을 봤습니다. 리나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고 희미하게나마 빛을 인식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리나 나야, 언니야. 리나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언니야. 여긴 한국이야. 넌 살았어. 리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체력을 회복하는 중이에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리나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동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 교수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폐 기능이 회복되고 있어요. 이대로만 가면 일주일 안에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기쁨에 겨워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유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고비는 넘겼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병원 보호자 대기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 느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실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간호사 2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한 명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약물 처방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요. 문제요? 정부 승인이 지연되고 있대요. 리나 씨가 외국인 환자라서 일부 약물은 보건복지부 승인이 필요한데 서류가 밀렸나 봐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약을 못 쓴다는 거예요? 아니요. 곧 해결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복도를 서성이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서양인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었고 손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에바 로젠 씨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제인도 지원협력기구 긴급의료조정관.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크 헨슨입니다. 전쟁 지역 환자들의 해외 치료를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셨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전쟁 속에서 한국으로 온 환자 이야기, 꽤 화제더군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약물 승인 문제가 있다면서요? 저는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 일이 그런 거니까요. 행정 절차 때문에 환자가 고통받는 걸 막는 게 제 역할입니다.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저희 기구를 통하면 약물을 즉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정부 승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합법적인가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긴급 인도적 지원은 국제법으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요? 치료 과정을 저희에게 공유해 주셔야 해요. 데이터죠. 어떤 약물이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치료법이 성공했는지. 이 정보는 다른 전쟁 피해자들을 돕는 데 쓰입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하지만 약물은 빨리 필요하실 거예요. 제 연락처 남겨둘게요. 그는 명함을 하나 더 건네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환자실 쪽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의사 한 명이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리나의 모니터가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가 저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확인 중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그때 중환자실 안에서 유나 교수가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보안팀 불러요. 지금 당장. 저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유나, 무슨 일이야? 유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리나의 인공호흡기 연결을 끊으려 했어요. 뭐라고? 중앙 모니터에 이상 신호가 포착됐어요. 호흡기 코드가 흔들렸고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겼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그때 병원 보안요원 3명이 달려왔습니다. 유나는 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중환자실 전체 폐쇄회로 녹화 영상 확인해 주세요. 지난 30분 동안 누가 들어왔는지 찾아야 해요. 보안요원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리나를 바라봤습니다. 간호사들이 다시 호흡기를 점검하고 있었고 리나는 다행히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10분 뒤 보안요원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흑백 영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마크 헨슨. 낮에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리나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호흡기 코드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니터 경보가 울렸고 그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유나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병원 전체에 수배 내려요. 그리고 경찰 불러요. 지금 당장. 보안요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왜? 유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요. 에바. 리나는 괜찮아요. 우린 막았어요.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유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도 데이터 때문일 거예요. 데이터? 리나 씨의 치료 기록, 약물 반응, 수술 데이터. 이런 건 국제의료 시장에서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특히 전쟁 환자 치료 사례는 더욱 그렇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의료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아요. 환자 데이터를 훔쳐 팔거나 심지어 환자를 이용해 불법 임상실험을 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리나를 실험 대상으로.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여긴 한국이에요. 우린 환자를 지킬 거예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겁니다. 형사 4명이 병원으로 들어왔고 그 뒤로 서울경찰청 국제수사대 완장을 찬 요원들이 따라왔습니다. 한 형사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용의자 특징은요? 유나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전 병원 출입구 봉쇄하고 주변 폐쇄회로 영상 확보하세요.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신속했고 정확했습니다. 20분 뒤 무전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의자 확보했습니다. 병원 후문 주차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조서 작성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의료법 위반, 환자 안전 위해, 불법 침입 등으로 기소될 겁니다. 해외 범죄 조직과 연루됐다면 형량은 더 늘어날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모니터가 감지하지 못했다면, 만약 보안 체계가 없었다면, 리나는 지금. 유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바, 괜찮아요. 리나는 안전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환자를 정말로 지키는구나.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선 생명을 노리는 자가 전쟁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저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의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리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리나, 우린 정말 좋은 곳에 왔어. 저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치료 19일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깜빡 졸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붙여도 리나의 모니터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조금만 조용해져도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빨리 오세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리나가. 직접 보세요. 간호사는 저를 이끌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리나의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산소 포화도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98.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98%. 정상 범위. 이게 어떻게?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폐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공호흡기 보조 없이도 숨을 쉬고 있어요. 저는 리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리나.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간호사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요. 이럴 땐 참지 않아도 돼요. 저는 모니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19일 동안 쌓였던 두려움, 불안,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르고 숨이 가라앉았을 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빌딩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거리엔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한국의 기적이야?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준비된 결과예요. 저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준비된 결과. 맞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밤새 리나를 지켰고, 누군가 정확한 약물을 투여했고, 누군가 기계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이제 따뜻했습니다. 피가 제대로 돌고 있었습니다. 리나 깨어나. 이제 괜찮아. 리나의 눈꺼풀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고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래. 언니야. 넌 살아났어. 리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야? 응. 우리 한국에 있어. 언니가 제일 싫어하던 나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아니야. 이젠 사랑할 것 같아. 리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전 9시 유나 교수가 왔습니다. 리나의 차트를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폐 기능 정상화됐어요. 이제 인공호흡기 제거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오늘 오후에 제거 시술할게요. 저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바, 고마워할 건 당신이에요. 리나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당신네가 해줬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리나를 믿었고 우릴 믿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인공호흡기 제거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의료진이 리나의 목에 삽입된 튜브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리나는 잠시 기침을 했지만 곧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수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유나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이 소식은 병원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언론이 먼저 보도했습니다. 전쟁 속 외국인 환자, 한국 의료진이 살려냈다. 이스라엘에서 온 중환자, 19일 만에 기적적 회복.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해외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의료 전문지, 뉴스 채널, 심지어 소셜 미디어에서도 리나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고 마이크가 제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한국을 증오했습니다. 한국 장비 때문에 제가 환자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제게 가짜 선진국이었어요.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기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엔 사람이 있어요. 밤새 환자 손잡고 기도하는 간호사, 인공지능보다 환자를 믿는 의사, 범죄자로부터 환자를 지키는 경찰. 이 모든 게 한국이에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2번 살아났어요. 한 번은 의학으로, 한 번은 정의로. 그리고 지금 3번째로 살아났어요. 사랑으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준비예요. 이 나라는 생명을 지킬 준비가 돼 있어요. 항상.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갔습니다. 리나는 깨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언니,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세상에 말해준 거야. 너를 살린 사람들 이야기. 리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해. 여기 공기가 다른 것 같아. 어떻게? 따뜻해. 사람 냄새가 나.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곳 공기엔 사람의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리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니터는 규칙적으로 깜빡였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리나, 우리 여기 조금 더 있다 가자. 이 나라가 좋아졌어. 리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고 도시는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도시, 평화로운 밤, 생명이 존중받는 곳.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기적이 아니라 준비된 나라구나. 그리고 저는 그 준비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료 26일째, 리나는 드디어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서는 순간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복도에 늘어선 의료진들이 하나둘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층계참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리나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듯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며 웃었습니다. 리나, 고개 들어. 다들 널 축하하는 거야. 리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더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일반 병동 613호. 2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침대였고 창문 너머로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리나를 침대에 눕히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리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언니, 이 공기. 응? 다른 것 같아. 예루살렘이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긴 전쟁이 없으니까. 리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고 어머니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나에겐, 그리고 저에겐 그 평범함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니, 저기 사람들 봐. 아무도 뛰지 않아. 저는 웃었습니다. 왜 뛰어? 예루살렘에선 다들 뛰었어. 폭탄 소리 나면, 사이렌 울리면, 총소리 나면 항상 뛰었어. 리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긴 안 그래. 여긴 뛰지 않아도 돼. 리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다,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구나. 저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리나의 몸은 여전히 가벼웠지만 체온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오후 2시쯤 유나 교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엔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리나 씨, 오늘 기분은 어때요? 리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유나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요. 폐 기능 85%까지 회복됐어요. 예상보다 훨씬 빨라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벌써요? 네. 리나 씨가 젊고 건강했던 덕분이에요.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강해요. 리나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아직 힘이 없어요. 걷기도 힘들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요. 한 달 가까이 누워 있었잖아요. 근육이 많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재활 치료 받으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재활 치료요? 네. 내일부터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천천히 걷는 연습부터 시작할 거예요. 리나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유나는 리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물론이에요. 당신은 이미 불가능을 이겨냈어요. 걷는 건 시간 문제예요.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리치료사가 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나 씨. 저는 김태준 치료사예요. 앞으로 같이 재활 훈련할 거예요. 리나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 치료사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오늘은 침대에 앉는 연습부터 할 거예요. 천천히 해볼까요? 리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 치료사는 리나의 팔을 받쳐주며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리나는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파요.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봐요. 리나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을 펴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태준 치료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첫날 치곤 훌륭해요. 리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앉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요. 저는 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리나,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나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태준 치료사가 리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리나 씨, 저 보세요. 리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환자 중에 당신보다 더 심한 상태에서 회복한 사람들 많아요. 교통사고로 척추 다친 사람, 뇌졸중으로 반신마비 온 사람. 그 사람들도 처음엔 앉는 것조차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걷고, 뛰고,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리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요. 젊고, 의지도 강하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리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태준 치료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해봐요. 리나를 다시 눕혔습니다. 리나는 땀에 젖어 있었지만 얼굴엔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리나는 이제 침대에 앉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보조 없이도 일어날 수 있었고 몇 분 동안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태준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서볼까요? 리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요? 네. 준비됐어요. 리나는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언니가 옆에 있을게. 리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태준 치료사와 저는 양옆에서 리나를 받쳤습니다.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리나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못하겠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괜찮아요. 우리가 잡고 있어요. 리나는 이를 악물고 힘을 줬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체중이 다리로 옮겨졌습니다. 아, 아파. 조금만 더요. 조금만. 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버텼습니다. 10초, 20초, 30초. 다 됐어요. 이제 앉아도 돼요. 리나를 다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리나는 숨을 헐떡이며 울었습니다. 나섰어.
저는 리나를 껴안았습니다. 그래. 넌 섰어. 넌 해냈어. 태준 치료사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완벽해요. 내일은 더 오래 서볼 거예요. 2주일째 되는 날, 리나는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보행 보조기를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병실에서 복도까지 겨우 10m였지만 리나에겐 마라톤 같은 거리였습니다. 복도 끝에 도착했을 때 리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셨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못하겠어. 더 이상 못 가겠어. 하지만 그때 복도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한 할머니가 다가와 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아가씨. 정말 잘했어요. 한 아저씨가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대단해요. 힘내세요. 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리나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싸우는 전우처럼. 리나는 휠체어에 앉아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따뜻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나라가 그런가 봐. 리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산타워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여기 좋아. 여기 공기엔 사람의 마음이 섞여 있어. 저는 리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날 저녁, 유나 교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리나 씨, 오늘 걸었다면서요? 리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유나는 리나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벌써요? 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예요. 외래로 계속 치료받으면 돼요. 리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우린 어디로 가야 하죠? 예루살렘은 아직 전쟁 중이에요. 유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에 더 머물 수도 있어요. 난민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임시 거주 허가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원하신다면 도와드릴게요. 리나는 저를 봤습니다. 언니, 우리 여기 있어도 될까? 저는 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리나, 여기가 좋아? 응. 여기선 숨 쉬기가 편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자. 조금 더.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저 공기 마시러 나가고 싶어. 한국 공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밤이 깊어갔습니다. 리나는 잠들었고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에는 총성이 없었습니다. 대신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숨쉬고 살아가고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유나 말이 맞아. 당신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그 신뢰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전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옥상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고 하늘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지평선까지 이어졌고 멀리 한강이 은빛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는 총성이 없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유나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못 주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유나는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시는 거죠? 네. 리나랑 임시 거처로 갈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한국에 더 머무르시는 거 환영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했습니다. 유나.
네. 고마워요.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제 편견을 깨줬어요. 1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증오를 당신이 녹여줬어요. 유나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에바, 사실 저도 그 사건 알았을 때 괴로웠어요. 우리 기술이, 우리 손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는 게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바뀌었잖아요. 바뀌려고 노력했죠. 실수를 덮으려 하지 않았어요. 직면하고, 개선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저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한국의 힘인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지만, 나아지려는 의지,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 유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별이 깜빡였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리나가 완전히 회복되면 다시 의사로 일하고 싶어요. 여기서, 한국에서 제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어요. 유나는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한국에서요? 네. 만약 가능하다면요. 유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에바, 당신 같은 의사라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거예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유나. 퇴원 당일 아침, 병실은 분주했습니다. 리나는 휠체어에 앉아 짐을 정리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하나둘 인사하러 왔고 태준 치료사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리나 씨, 재활 운동 꼭 계속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요. 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선생님. 잊지 않을게요. 태준 치료사는 리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 싸웠어요. 자랑스러워요. 리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요. 오전 10시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유나 교수가 직접 병원 입구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외래 진료 예약돼 있어요. 꼭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갈게요. 유나는 리나에게 작은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영양제랑 약이에요. 몸조리 잘하세요. 리나는 꾸러미를 받아들며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제 생명을 살려주셔서. 유나는 리나를 안아줬습니다. 잘 지내요. 리나 씨, 당신은 이제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리나는 유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쏟아졌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리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언니, 이 공기 정말 달라. 뭐가? 예루살렘 공기는 무거웠어. 총 냄새, 피 냄새, 두려움 냄새. 근데 여기는 따뜻해. 사람 냄새가 나. 저는 리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여긴 그래. 이 나라는 사람이 먼저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리나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 보조기 없이 걷고 가벼운 조깅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의사 면허 취득을 준비하며 언어를 배웠고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국제의료학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학회였고 주제는 전쟁 지역 환자 치료 사례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의료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 로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응급의학 의사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10년 전 한국을 증오했습니다. 한국산 의료 장비 결함으로 제가 환자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청중 사이로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제 동생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한국은 제 동생을 살렸습니다. 저는 화면에 리나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웃고 있는 리나의 모습. 이것이 오늘입니다. 다음 사진.
혼자 걷고 있는 리나의 모습. 한국은 기술로 제 동생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국은 윤리로 동생을 살렸습니다. 인공지능이 잘못됐을 때 의사가 환자를 믿었습니다. 기계보다 인간을 선택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정의로 동생을 살렸습니다. 범죄자가 동생을 노렸을 때 의료진과 경찰이 협력해 막아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랑으로 동생을 살렸습니다. 낯선 외국인 환자를 위해 간호사는 밤새 기도했고, 치료사는 포기하지 않게 격려했고, 환자들은 함께 응원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윤리로 사람을 살립니다. 한국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봅니다. 한국은 이익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합니다. 청중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기립 박수였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한국은 전쟁의 피를 멈춘 손으로 생명을 다시 뛰게 한 나라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석 달 전 그곳, 유나와 커피를 마시던 그곳, 리나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걸어서 올라온 리나. 언니, 여기 경치 정말 좋다. 그래, 처음 왔을 때도 좋았어. 리나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우리 여기 계속 살아도 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리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언니, 내 폐는 이제 한국의 공기로 숨 쉬고 있어. 한국 공기가 날 살렸어. 저는 리나를 껴안았습니다. 그래, 우린 이제 한국 사람이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빌딩들이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기적의 나라가 아니야. 준비의 나라지. 생명을 지킬 준비, 정의를 세울 준비, 사랑을 나눌 준비가 돼 있는 나라. 리나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유나가 내 손을 잡았을 때, 간호사가 너를 위해 기도했을 때, 환자들이 너에게 박수쳤을 때, 매 순간이었어. 리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여기 사람들 따뜻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증오에서 시작했지만 신뢰로 끝났습니다. 절망 속에서 왔지만 희망을 안고 머물게 됐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리나와 함께 서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 간직할 거야.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을 기억하기 위해. 리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고 도시의 불빛은 더욱 환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그리고 저는 리나와 함께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